고을에서 제일 인물 좋다 소문난 처자가 제 손으로 못난 동생을 귀신 같은 신랑에게 밀어넣었다가 도리어 제 몸뚱이가 거덜난 채 그 동생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 애걸하게 된 사연이 있으니 그 동생이 노름판 한가운데서 펼쳐 보인 괴력과 그보다 더 무거운 한 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전라도 산간 어느 고을 산줄기가 사방을 애워싸 바깥 세상과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한 외딴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이라 하면 사랑채 기둥마다 이끼 하나 없이 깔끔하고 앞마당 장독대에는 장독이 크기 순서대로 가지런히 줄을 선 단정한 집안이었는데 이 집에는 딸이 둘 있었죠. 언니가 채선이요, 동생이 두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매가 한 어미 배에서 나온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봉의 친어머니는 두봉이 막 걸음마를 뗄 무렵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박진사는 이듬해 인근 고을 성씨 성의 과부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성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데리고 온 딸이 바로 채선이었던 겁니다. 나이로 보면 채선이 2살 위였으니 자연히 언니가 되었고 철없는 두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가 생겼다며 방안을 뛰어다녔던 것이죠. 허나 성씨라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돌담처럼 단단하고 차가운데 제 소생인 채선에게는 온 정성을 다 쏟으면서 전처 소생인 두봉에게는 따뜻한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었죠. 밥상을 차려도 채선 앞에는 갈치조림에 기름진 흰쌀밥을 수북이 올려주고 두봉 앞에는 쉰내가 코를 찌르는 보리밥 덩이에 물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진사가 이를 모르지 않았겠습니까만 그 양반이 성품은 어질돼 기가 약해서 성씨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이면 슬그머니 사랑채로 물러나 담뱃대만 어루만지고 앉아 있었으니 집안의 모든 권세는 오롯이 성씨의 손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채선은 그런 어미를 등에 업고 두봉을 종부리듯 굴렸습니다. 얼굴만 따지면 눈매가 서늘하게 빼어나고 피부가 달걀 껍데기처럼 고와서 장날 지나가는 선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흘끗 돌아볼 만큼 고운 처자였는데 그 고운 나띠에 숨은 신보가 문제였죠.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굳은 일은 죄다 두봉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안방 아랫목에 비스듬히 기대배를 깔고 누워 대추를 씹으며 세상 편한 낯으로 한숨을 늘어놓는 것이 채선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두봉이란 아이가 어떤 처자였느냐 하면 이 처자가 덩치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8살 두봉의 어깨가 장정 못지않게 떡 벌어지고 허리가 아름드리 소나무만 하니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바위 아시니 돌절구 덩어리니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두봉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 처자는 한 번도 울거나 기가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어린 두봉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귓가에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의 값어치는 생김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니 누가 뭐라 하든 네 마음만은 절대로 꺾이지 말거라. 그 한마디가 두봉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봉은 남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 않고 입꼬리를 귀 밑까지 끌어올리며 하루를 보냈고 그 넉넉한 웃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란 것이 가히 어마어마해서 장정 셋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법한 맷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는가 하면 뒷산에서 굴러내려온 바위를 맨손으로 밀어내는 괴력까지 보여주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추위가 유난히 매서워서 처마 끝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 하고 뒤란 장독 뚜껑에 서리가 소복이 쌓이는 지경이었는데 그 사흘에는 이른 새벽에 채선이 두꺼운 소미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방문을 열고 마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두봉아, 마당에 쌓인 눈 치워야 하고 부엌 아궁이에 불도 떼야 하는데 뭘 꾸물거려. 해 뜨기 전에 다 못 끝내면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채선이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방문을 탁 닫아버렸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기어들어가 밤새 깎아놓은 밤껍질을 발가락으로 쓸어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 나와보니 눈이 정강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고 뒤란 물독에서 물을 길어오고 마당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양이었죠. 게다가 두봉의 차림이란 것이 얄팍한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성씨가 솜 두툼이 넣은 겨울옷은 채선에게만 해주었으니 두봉은 해마다 겨울이 와도 그 얇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던 겁니다. 허나 두봉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뒤란으로 성큼 걸어간 두봉은 꽁꽁 언 물독 위에 주먹을 불끈 쥐고 내리찍었는데 단 한 방에 얼음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지며 시퍼런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눈삽을 집어들었는데 그 삽질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쿵쿵 울리는 소리에 뒷산 까치떼가 화들짝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죠. 보통 사람 한나절은 걸릴 일을 두봉은 한식경도 안 되어 깔끔히 끝내버렸고 일을 마친 뒤에도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은 채 양손을 허리에 딱 짚고 뿌듯하게 자기 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을 끝낸 두봉이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채선이 이불 속에서 밤을 손가락에 묻힌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봉이 이불 끄트머리를 확 잡아당기며 채선의 팔목을 낚아챘죠. 언니, 아침부터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뼈가 삭는다고 나랑 운동 좀 하자니까. 채선이 두 눈을 치켜뜨며 팔을 뿌리쳤으나 두봉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질질 끌려 나온 채선은 마당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무슨 운동이야? 당장 놔, 못 놔. 채선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지만 두봉은 희죽희죽 웃으며 채선을 눈더미 앞에 세웠습니다. 채선의 얼굴이 불길한 예감에 하얗게 질렸을 때 두봉이 채선의 등 뒤로 돌아가더니 그 묵직한 몸을 실어 채선의 등을 와락 껴안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채선의 몸이 훌쩍 솟구치며 눈더미 한가운데에 풍덩 처박혔습니다. 눈 속에 얼굴부터 박힌 채선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살려주어. 채선이 눈 속에서 두 팔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기어 나오면 두봉이 또 번쩍 들어 눈더미에 쳐박고 나오면 또 쳐박고 이것을 대여섯 번이나 되풀이하니 채선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혼이 반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씨가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지만 두봉은 태연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돌아보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언니가 답답해 보여서 같이 눈밭에서 놀아줬어요. 성씨가 입을 벌리다 닫았습니다. 뭐라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두봉이 워낙 천연덕스럽게 같이 논다 하자 딱히 트집 잡을 구석을 찾지 못한 것이죠. 결국 눈더미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채선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갔고 두봉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음장 같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을 시킨 벌은 이 정도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겨울이 야금야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박진사 댁에 봄바람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하나 더 불어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에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오르면서 마을에도
봄 기운이 완연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사람 마음도 한결 느긋해질 법한데 채선의 심술은 봄이 와도 언 땅만큼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죠. 오히려 날이 풀리니 더 기승을 부렸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그랬습니다. 성씨가 차려놓은 상에는 채선 앞으로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 전유어에 식혜까지 가지런히 놓이는 반면 두봉 앞에는 국물도 시원찮은 된장에 꽁보리밥 덩이가 덩그러니 올라왔죠. 채선은 두봉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갈비를 뜯으며 오물거리다가 뼈다귀를 두봉 쪽으로 툭 밀어놓는 짓까지 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두봉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꽁보리밥에 된장을 쓱쓱 비벼서 두 손으로 뭉치더니 한 입에 우겨 넣고는 볼때기가 터질 듯이 우물우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감탄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싹 긁어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하도 거침없으니 오히려 사내 진미를 앞에 둔 채선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멀뚱히 쳐다볼 지경이었죠. 두봉은 뭘 먹든 감사하게 여기고 남김없이 배를 채웠고 그 덕분인지 봄이 올 때마다 어깨는 더 떡 벌어지고 팔뚝은 더 단단해졌으니 성씨의 구박이 도리어 두봉을 장군감으로 키워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두봉이 뒤란 감나무 밑에 앉아 복숭아씨로 제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손가락이 복숭아씨를 조물조물 다듬는 모습이 영락없이 해맑은 아이 같았고 두봉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봄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바람결에 산수유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저 멀리 논둑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이런 것이 바로 봄날의 호사라 할 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창호지 구멍 사이로 슬금슬금 엿보던 채선의 눈에 심술기가 번뜩 올라왔습니다. 두봉이 앉은 자리 바로 뒤를 보니 어제 내린 비에 흙이 질척하게 파여 시커먼 진흙탕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거든요. 채선은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살금살금 신발을 벗어들고 마루 밑으로 내려와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이며 두봉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숨소리마저 죽인 채 제기를 다듬고 있는 두봉의 넓적한 등판, 바로 뒤까지 다가서더니 두 손을 쭉 뻗어 온 힘을 다해 두봉의 등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위를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두봉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손의 두 손바닥에 찌릿한 충격이 돌아오면서 제 몸이 뒤로 휘청 밀려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진흙탕 가장자리에 미끄러지며 채선의 몸이 아슬아슬 뒤로 기울어졌는데 바로 그 찰나에 두봉이 뒤를 획 돌아보며 채선의 허리춤을 덥석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한 발만 더 늦었으면 채선이 진흙탕에 처박혀 온몸이 시커먼 흙투성이가 될 뻔했던 것이죠. 두봉이 자기를 밀쳤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허나 두봉은 아무 내색 없이 채선을 번쩍 들어 제자리에 앉히더니 활짝 웃으며 손에 쥔 제기를 내밀었죠. 언니도 같이 만들고 싶었구나. 진작 말하지. 내가 하나 더 만들어줄게. 채선이 손사래를 치기도 전에 두봉이 복숭아씨 하나를 채선의 손바닥 위에 쏙 얹어주었고 채선은 그것을 손에 쥔 채 할 말을 잃어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두봉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기 만들기로 돌아가 있었죠. 채선은 손바닥 위에 복숭아씨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갔는데 담장 안쪽 진흙탕을 스쳐 지나가며 제 뺨이 슬그머니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 어스름이 깔린 무렵 사랑채에서 박진사가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성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아직도 멍한 기색의 채선이 들어와 앉았으며 두봉은 뒷마당에서 손을 씻고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걸터 앉았죠. 박진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성씨 앞에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던 양반이 그날따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 손에는 단정하게 접힌 서찰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이웃고을 유대감댁에서 서찰이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댁 도령과 우리 집 교수의 혼사를 본격적으로 의논하자는 내용이요.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성씨의 눈이 번뜩이며 박진사의 손에 들린 서찰을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채선은 혼사라는 말에 귀가 쫑긋 세워졌죠. 혼사라 함은 곧 시집을 간다는 뜻이니 어느 집 도령인지 가세가 얼마나 되는 집인지가 당장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서찰을 펼치며 말을 이었는데 그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유대감댁이라 하면 이웃 고을에서도 이름이 자자한 천석군 대부호였고 박진사가 젊은 시절에 유대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두 집안이 훗날 자녀끼리 혼인시키기로 입으로 약조를 맺어둔 사이였던 겁니다. 그 약조가 10수년이 지나 이제야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죠. 천석군 부잣집 도령이라는 말에 채선의 두 눈에 잠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허나 박진사의 다음 말에 그 빛이 싹 꺼져버렸죠. 박진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찰을 접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 도령이 몇 해 전 호환을 당해 얼굴과 목에 심한 흉터를 입었다 하오. 고을에서는 그 흉터가 하도 흉하여 귀신 같다느니 맹수 같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니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채선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두봉만이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천석군의 재력은 남부럽지 않되 얼굴이 귀신 같은 사내라니. 이 혼담이 박진사 댁에 어떤 방향으로 몰아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가 사랑채로 물러난 뒤 안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채선이 방바닥에 이마를 쳤듯이 엎드려 두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행랑치의 머슴들까지 잠을 설쳤을 정도였죠. 성씨가 채선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래보았지만 채선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씨도 속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석군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가슴 한쪽이 들썩이기는 했으나 얼굴이 귀신 같다는 소문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재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제 손으로 키운 채선을 그런 흉측한 사내에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성씨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비단옷이 100벌이면 뭐가 되겠소. 내 딸의 얼굴값이 그 집 곳간 10칸이지.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성씨는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박진사가 이미 유대감 댁에 약조를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끼리 입으로 맺은 약조라는 것이 그 시절에는 문서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어서 이것을 어기면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박진사 본인이 의리 없는 사내로 온 고을에 낙인이 찍힐 판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아무리 기가 약한 양반이라 해도 이 약조만큼은 물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으니 성씨로서는 딸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약조를 깨지 않을 묘수를 찾아야 하는 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채선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훔치더니 창호지 너머로 뒷마당을 내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두봉이 장작 패고 남은 장작 조각들을 한데 모아 묶고 있었습니다. 두봉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새끼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두봉의 넓적한 등판에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채선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느릿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울다 말고 웃는 그 얼굴에 차가운 빛이 서렸고 성씨를 돌아보며 무릎을 바짝 끌어붙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저 덩치 큰 것을 대신 보내면 되잖아요. 귀신 같은 놈한테는 바위 같은 년이 딱이에요. 천생연분이지 뭐. 성씨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가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이 성씨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갔던 겁니다. 두봉을 보내면 약조도 지키고 아끼는 채선도 지키고 게다가 눈의 가식 같은 전처 소생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씨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모녀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 궁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씨가 사랑채로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사 앞에 단정히 앉은 성씨가 조근조근 말을 꺼냈는데 채선은 체질이 약해서 먼 곳으로 시집 보내기가 걱정이니 건강하고 몸이 튼튼한 두봉을 보내는 것이 두 집안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논리였죠. 박진사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이 꼼수를 쓰는구나 싶었지만 성씨가 눈을 불거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 양반이 또 스르륵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안의 봄 소식이란 것이 두봉에게는 청천벽력이 되었고 두봉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도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뒤란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두봉이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혼처가 두봉에게 쏟아질 조롱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전환점이 될 터였다는 겁니다.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성씨가 두봉에게 내린 혼례복이라는 것이 제 선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두봉은 군말 없이 갇혀 입고 가마에 올랐죠. 가마가 고을 경계를 넘어 유대감댁 앞에 다다랐을 때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발밑까지 들렸습니다. 저 처자가 신부라고. 그런데 이 혼처가 맞긴 한 거야. 두봉이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울렸죠.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니 절대로 꺾이지 말거라. 그런데 말이죠. 신랑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두봉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소문처럼 흉터가 없다 할 수는 없었으나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두봉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주눅들지 않되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가볍게 보지 않는 눈이었죠. 신랑의 이름은 성준이었습니다. 유대감의 아들로 태어나 호환을 겪은 뒤 고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배우고 글을 읽어온 사내였습니다. 두봉과 성준은 첫날 밤 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뜰 안의 봄 달빛을 바라보았고 그 침묵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무게를 조용히 가늠했습니다. 살림을 꾸린 첫 해부터 두봉의 힘과 성준의 지혜가 맞물리니 밭은 해마다 풍성해졌고 곡간은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두봉이 장정센 몫의 일을 해내면 성준은 그 곁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이웃과 의리를 쌓았죠. 고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특이한 부부를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해가 갈수록 든든하고 넉넉한 그 살림에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두봉은 그 어느 날도 출발이 억울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꽁보리밥을 먹고 키운 몸이 이 살림을 일구었다고 그 몸을 만들어준 시절에 도리어 감사하다고 웃었을 따름이었죠. 그러는 동안 박진사 댁에는 반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씨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며 키운 채선에게 혼처가 정해졌는데 그 신랑이라는 자가 겉으로는 번듯하되 속에 술버릇과 노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씨가 보이는 것만 보고 밀어붙인 혼사였죠.
석 달이 지나자 채선의 몰이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에 시퍼런 멍이 겹겹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딱지가 앉았으며 한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죠. 고운 살은 간데없이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빠졌고 비단 저고리는 누더기가 되어 걸레짝보다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채선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씨에게 편지를 보내 사정을 알렸지만 네가 고른 신랑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매정한 답이 돌아왔고 박진사는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투전판에서 크게 잃고 돌아와 평소보다 더 사나운 손짓을 해댔는데 그날은 주먹질로 모자라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채선의 등과 팔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가 밤공기를 찢었고 채선이 방구석에 웅크려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사내가 지쳐 잠이 들기까지 그 매질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내가 코를 골며 쓰러지자 채선이 부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왔죠. 한 발, 두 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걸음이 빨라졌고 빨라진 걸음이 뛰기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모질게 대했던 사람, 뚱뚱하다고 귀신 신랑에게나 어울린다고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 동생이 사는 곳이었죠. 새벽녘에 유대감댁 살인문 앞에 도착한 채선의 꼴이란 것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맨발에 피가 배어 있었고 저고리가 찢어져 어깨가 드러났으며 얼굴 반쪽이 부어오른 채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살인문 앞에 털썩 주저앉은 채선이 문고리를 두드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두봉아, 언니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 죽게 생겼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살인문이 열렸고 등불을 든 하인 뒤로 두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봉의 눈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채선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두봉이 발걸음을 멈췄죠. 한때 따뜻한 아랫목에서 대추를 씹으며 자기에게 눈치우기를 던지던 언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 웃으며 귀신 신랑 얼굴 보고 기절하지 말라던 그 언니가 넉마를 걸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제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채선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두봉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콧날이 실룩거리며 두 눈에 뭔가가 차올랐는데 그것이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연민인지 두봉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를 짓밟고 비웃고 지옥 같은 혼처에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살려달라 하는 이 언니가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두봉의 시선이 채선의 맨발에 묻은 핏자국 위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등짝에 부직갱이로 맞아 갈라진 상처 위를 지나가는 순간 배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불끈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핏줄은 핏줄이었고 적골이 되도록 맞고 온 사람을 문전에서 돌려보낼 만큼 두봉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봉이 몸을 숙여 채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뼈만 남은 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죠. 두봉이 채선을 업고 안채로 들어가며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따뜻한 물 데워오고 상처에 발을 약 가져와 빨리 채선을 따뜻한 방 안에 눕히고 상처를 닦아내며 약을 발라주는 두봉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선이 실신하듯 잠이 들자 두봉이 방문을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악물며 먼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두 주먹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눈 속에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성준이 두봉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두봉이 남편을 돌아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노름을 한다 했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봉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채에서 나오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평소에 늘 웃음을 달고 다니던 두봉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셔 있었고 턱을 꽉 다문 채 두 눈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뒤따라 나오며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지만 두봉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살인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읍내 뒷골목에 도착하니 낮부터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안쪽 방에서 탁탁 패를 내려치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패를 만지작거리는 자가 바로 채선의 남편이었죠. 두봉이 주막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 대여섯이 빙 둘러앉아 돈을 걸고 있었고 형부라는 자가 그 한가운데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투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두봉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문간을 가득 채우며 들어서는 두봉의 덩치를 보고 하나둘 표정이 굳어졌죠. 두봉이 투전판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가 형부의 맞은편에 턱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들어 두봉을 올려다 보았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죠. 두봉이 두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나 채선 동생이야. 내기 하나 하자. 형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채선 동생이라는 말에 잠깐 움찔했으나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들이켰죠. 내기하느라 덩치 큰 계집이 노름판까지 찾아와서 내기를 하자니 우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내들도 킥 웃음을 흘렸고 형부가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기 돈도 없는 것이 무슨 내기를 하겠다는 거냐. 두봉이 미동도 하지 않고 형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돈 내기가 아니야. 힘내기야. 팔씨름 한 판에 내가 지면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고 다시는 형부 앞에 얼씬도 안 할 테니 형부가 지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네가 그 정도 배짱은 있지. 형부의 콧방울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한들 계집한테 팔씨름에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히려 이 큰 년을 노름판 한가운데서 박살내주면 이것도 나름 구경거리가 되겠다 싶었는지 형부가 도포 소매를 걷어붙이며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태세를 잡았고 누군가가 어이 이거 재밌겠다며 손뼉까지 쳤죠. 두봉이 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크기는 했으나 두봉의 두툼한 손바닥이 그 손을 감싸 쥐자 형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고 묵직한 악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나, 둘, 셋. 구경꾼 하나가 신호를 외쳤고 형부가 이를 악물며 온 힘을 실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두봉의 팔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얼굴이 벌깃 달아오르도록 힘을 쏟아부었지만 두봉의 팔은 마치 땅에 박힌 말뚝처럼 미동조차 없었던 겁니다. 형부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고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으나 두봉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형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죠. 주변에 웃음소리가 하나도 사라졌고 구경꾼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봉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버티기만 하던 팔에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형부의 팔이 마른 억새가 바람에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탁자 위로 형부의 손등이
쿵 하고 내리찍혔고 그 충격에 탁자 다리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금이 갔죠. 형부가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내들이 입을 떡 벌린 채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의 앞으로 돌아가더니 형부의 멱살을 움켜잡고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부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질 만큼 두봉이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는데 형부가 두 손으로 두봉의 손목을 잡고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두봉이 형부를 끌고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낮에 장터 길바닥에 형부를 내동댕이 친 두봉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내려다 보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두봉이 형부 앞에 쪼그려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졌으니까 약속 지켜. 나를 업어.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서 이 큰 처제를 업으라니 사내의 자존심이 발끝부터 꼭대기까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허나 방금 그 괴력을 눈앞에서 경험한 터라 거부할 배짱이 나오지 않았고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의 눈이 수십 개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이를 악물고 등을 돌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봉이 그 등에 올라탔는데 두봉의 묵직한 체중이 형부의 어깨를 짓누르자 형부의 두 무릎이 후들거리며 땅에 박히는 듯 했죠. 간신히 일어선 형부가 비틀비틀 한 발을 내딛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두봉은 형부의 등 위에서 두 다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자, 장터 한 바퀴 돌아, 빨리. 형부가 두봉을 업고 장터를 돌았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고 등골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으며 장터의 안악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대는 소리가 귀를 찢었죠. 생전에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사내가 덩치 큰 처제를 업고 장터를 도는 그 꼴이란 것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망신살이었습니다. 형부의 눈에서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두봉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두봉이 형부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형부가 두 무릎이 풀려 장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두봉이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죠. 형부가 고개를 들어 두봉을 올려다보는 순간 두봉의 손바닥이 형부의 뺨을 찰싹 갈겼습니다. 형부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찍혀 올라왔죠. 두봉이 형부의 턱을 잡아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며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해. 언니가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 등짝에 부직갱이로 맞아서 살가죽이 갈라졌어. 형부가 때린 만큼 나도 때려줄 테니까 똑같이 느껴봐. 두봉이 형부의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형부가 등을 움켜잡고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지만 두봉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죠. 채선이 맞은 횟수만큼, 채선이 흘린 눈물만큼, 채선의 살가죽이 갈라진 만큼 두봉의 주먹이 형부의 등짝 위에 정확하게 내려 꽂혔습니다. 장터의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형부의 비명이 읍내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고 그제야 형부는 자기가 채선에게 휘두른 주먹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를 제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봉이 주먹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을 때 형부는 장터 바닥에 이마를 받고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흘러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고 등짝이 벌쩍게 부어올라 손도 대지 못할 지경이었죠. 두봉이 형부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형부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알라는 거야. 언니는 형부 얼굴이 잘생겨서 시집 온 거지만
그래도 형부를 믿고 온 사람이야. 그 믿음을 주먹으로 갚으면 되겠어. 형부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울음 속에는 수치심만이 아니라 자기가 저질러 온 짓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최선에 찢어지는 비명소리, 방구석에 웅크린 아내의 떨리는 어깨, 멍이 든 얼굴로도 밥상을 차리던 그간의 가느다란 손이 비로소 형부의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던 겁니다. 두봉이 일어서며 형부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대감 댁을 향해 걸어갔죠. 형부는 한참을 장터 바닥에 엎드려 울다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고 그 길로 유대감 댁까지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채선은 안채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문 앞에 코피가 마르고 등이 부어오른 남편이 서 있었죠. 채선의 눈이 굳었고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형부가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대며 절을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말 없이 절만 반복하는 남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채선이 이불을 붙잡은 손가락에서 힘이 스르륵 풀렸고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형부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내가 짐승이었소. 당신한테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소. 죽여도 할 말이 없소. 채선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들어 채선을 바라보았는데 아내의 얼굴에 자기가 남긴 멍자국이 보이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제 뺨을 스스로 후려갈겼죠. 한 대, 두 대. 채선이 황급히 다가가 형부의 손목을 붙잡아 말렸고 두 사람은 방바닥 위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루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두봉이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온 두봉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고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애써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성준이 다가와 두봉의 손을 잡았고 두봉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뒤로 형부가 달라졌습니다. 투전판에는 발길을 끊었고 날이 밝으면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했죠. 서툰 손으로 호미를 잡고 밭을 매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이를 악물고 버텼고 저녁이면 아내 앞에 밥상을 직접 차려 내밀며 어설프게 웃어 보였습니다. 채선이 처음에는 그 손이 무서워 움찔거렸지만 날이 갈수록 주먹 대신 호미를 쥔 남편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죠. 두봉과 성준은 형부 내외의 살림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곁에서 도왔습니다. 성준이 형부에게 농사 짓는 법과 장사의 기초를 가르쳤고 두봉은 언니 곁에서 부지런히 살림을 거들었죠. 성씨와 박진사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유대감 댁을 찾아왔는데 으리으리한 저택 안에서 깊이 있는 안주인이 되어 있는 두봉의 모습을 보고 성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하녀 부리듯 구박하고 귀신 신랑에게 떠넘겼던 그 큰아이가 자기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채선보다 훨씬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으니 체면이고 뭐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봉과 성준의 살림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고 채선과 형부도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일구며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명절이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밥상을 마주했는데 채선이 두봉에게 고기 반찬을 집어 건네며
어릴 때 꽁보리밥만 줬던 것을 사과하면 두봉이 손사래를 치며 그 꽁보리밥 덕분에 이 튼튼한 몸을 만들었다고 껄껄 웃어젖혔고 그 웃음소리에 밥상머리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지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겉을 봅니다. 얼굴이 곱다, 못났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흉터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려 하죠. 허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곱상한 얼굴 뒤에 못된 심보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흉측한 흉터 뒤에 세상을 구할 만큼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며 덩치 큰 껍데기 안에 바다보다 넓은 지혜와 선함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진짜 보석을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큰 처자 두봉이 온몸으로 보여준 가르침이었습니다.